달러원 환율이 오늘 장 초반에 1345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당국의 개입 이야기가 전해지자 다소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1340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환율 문제 일단 짚어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카카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문제 삼는 게 외국인의 수급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빠져나가는 그 외국인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지난 6월 달에 우리 시장이 이제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을 때는 실제로 이 환율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너무 빠르게 빠져나가서 아니야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뭐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걸 뭐 다행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런 환율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난번에는 굉장히 뭔가 좀 격하게 움직였는데 네. 이번엔 왜 격하게 움직이지 않는가에 대한 뭐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환율의 움직이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이게 정말 리스크인지 네. 아니면 리스크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수혜는 과연 어디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좀 환율이 오르는 거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또 많이 오르는 걸까요? 최근의 상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이건 진행되고 있던 이슈였고요. 네. 지난번 1,300원을 넘어서 1,320원을 넘었을 때 이미 기반영한 부분이 상당히 전 있다. 그래서 연말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 4.25 뭐 이렇게까지 계속 연말금리를 시장이 원래 생각했던 수준보다 높이는 정도의 압박이라면 더 약세로 갈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달러 강세의 핵심 포인트는 유로존의 약세. 네. 그러니까 유로존 경제가 의외로 너무 약하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유로화가 망가지면서 달러가 밀려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어제 이제 시장에서 나타난 한 가지 흐름은 중국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보여줌으로써 위안화 약세가 또 영향을 주면서 더 밀어올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원화가 약하고 싶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달러의 인덱스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유로화 약세가 달러를 밀어올리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위안화 약세까지 더해지는 모습이 위안화 우리가 좀 페어링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원화 환율을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한국의 문제, 한국만 환율이 약해지는 문제, 원화의 어떤 힘이 약해지는 문제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다기보다는 유로화와 위안화의 문제로 나타난 현상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지금 원화의 약세가 문제가 아니라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데 달러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 요인이 한 30 정도라면 지금 70은 유로화의 붕괴와 중국의 양적 완화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되짚어서 환율 안정은 언제 찾아올 거냐. 유로존 경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은데라는 것.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도 하고 금리도 더 내릴 거라고 하는 그래서 위안화가 저세상으로 날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나타난다면 우리 환율도 더 이제 가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정을 찾으면 현재 환율은 뭐 1,400원을 갈지 뭐 1,450원이 정점일지 모르겠으나 그때 이제 그러한 요인들이 줄어들어야 저는 급격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는 게 더 부담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면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로존의 경제, 뭐 중국의 그러한 금융 정책 때문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부에서 지금 뭐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면 직접 개입하는 건 안 되겠죠. 직접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어차피 미국의 지금 환율 점검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그쵸. 직접 개입을 하는 것 자체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뭐 외평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어떤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개입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화 약세와 위안화 약세가 견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시적인 효과 정도밖에 없죠.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도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계속 제한하는 정도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기조 자체가 시장에 좀 맡기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고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것 정도는 막아야 되겠다 정도의 뉘앙스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부가 개입했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갑자기 원화를 강세로 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낮고요. 또 하나 이제 대내적인 요인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경상 수지가 적자로 가고 있는 요인까지 나타나니까 원화 자체 대내적으로도 약세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겹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반기 가면 우리가 좀 수출을 많이 하면서 과연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거냐?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빌런은 독일입니다. 그렇죠. 네, 독일이 전 세계 가스를 뭐 가격을 불문하고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러시아 가스가 끊겼을 때를 버티기 위해서 지금은 가스를 모으고 있고 네. 한국과 일본이 독일을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독일이 저런 식으로 독점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사가는 것을 놔두고 있는 거죠. 용인해주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왜냐하면 워낙 뭐 유럽이 급하니까 네. 또 이제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봐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75%는 장기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20% 이상의 물량은 우리도 현물 시장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가스가 충분히 공급받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공급받는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도 우리 경상 수지나 무역 수지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본이 지금 사할린에서 러시아한테 가스를 더 받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은 지금 그 러시아 뭐 사할린을 두고 러시아와 계속 다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러시아에서 사할린을 통해서 오히려 가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받는 양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기주의들이 또 높아지고 있는 국면임을 생각해 봤을 때 환율이 뭐 쉽게 안정되진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지금 강세 요인이 유럽발 이슈와 중국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둔화된다면 아마 환율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둔화될 만한 이슈는 두 가지 모두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계속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고환율 시대가 나타나면 항상 수혜주와 피해주를 나누곤 하죠.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태양광과 방사는 그러면 환율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그건 업황 아니죠. 자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2차 전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수출주는 뭐 수혜, 그다음에 뭐 수입하는 종목은 피해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자동차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 대표적으로 뭐 미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수출주죠. 동남아시아에도 팝니다. 미국에서 파는 건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 요인이겠죠. 근데 유로화를 받아서 달러로 바꾸는 거라면 그러면 이건 이익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혼자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수출주는 뭐 호재고 수입하는 종목은 악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미국에서 얼마 벌고 유럽에서 얼마 벌고 각각의 마이너스 효과, 플러스 효과는 얼마여서 실제로 그 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변동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선 업황이 얼마나 강하냐. 그다음에 업황의 모멘텀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자체가 좀 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조선업종의 수주의 대부분이 중동과 유럽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분석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 효과에 따른 이익의 변동성보다는 업황 자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데 여기에 플러스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 위주로 좀 골라보는 게 오히려 더 맞겠군요. 따져볼 게 더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뭐 환율 요인도 집어넣고 네. 모두 집어넣고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엔 너무 이제 분석이 어려워지고요. 정말로 단순하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네. 그다음에 뭐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 그다음에 방산주 이런 것들은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 혹은 업황 자체가 새롭게 개화가 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이 올라타고 싶은데 조금 두려우시다면 여기서도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천연가스가 필요해서 모으는 부분도 있지만 여름에 이렇게 가뭄과 기상이변이 많으면 네. 통상적으로는 겨울에도 기상이변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류주 같은 것들 겨울에 제일 많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난방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환율 개념보다는 업황 자체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또 김종현 의원님과 함께 확인했었던 태조 이방원이 굵직한 종목군들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계절성에 있어서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하반기에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카카오를 엄청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잘 사는 걸까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는 아무리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라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개인 매수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일정 부분의 뭐 매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단기 트레이더들이 단기 수익률을 조금 노리기 위한 그런 매수가 저는 상당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많이 빠져서. 네,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저항을 받으면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일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사실 온라인 광고, 이커머스 시장 쪽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한 게 저는 사실 너무 놀랬던 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대화하는 그 채널 위에 광고가 있었고 네. 지금은 친구 탭 위에도 광고를 추가했다고 해요. 너무 놀라웠던 게 저는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광고가 있는지조차.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매출로 연결될 것인가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님은?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몰랐지만 네. 이제 리포트 나오는 것들을 그렇죠.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추가된다 네.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개별적인 내용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가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본질은 카카오가 메타보다 비쌀 이유, 카카오페이가 페이팔보다 비쌀 이유, 카카오뱅크가 KB보다 비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는 지금 메타보다 여전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싼데 과연 비쌀 이유가 있느냐?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데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때마다 뭔가 수급적인 변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힘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카카오는 금융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카카오의 계획 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뭔가 규제가 많은 모빌리티를 팔고 네. 다른 쪽에 뭔가 좀 힘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거마저도 또 쉽지 않죠. 뒤집어졌죠. 그래서 카카오그룹이 원래 생각했던 전반적인 계획도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각 개별 종목군들의 밸류도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비싼 상황이니 뭔가 악재가 나오면 이런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방금 뭐 말씀해 주셨던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부분 분기 매출을 따져보고 수익성을 따져보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미하죠. 네, 제가 보기엔 본질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뭐 저가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시겠지만 이거 저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뭐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라면 지금은 일정 부분은 너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마켓 드라이버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술주들이 다시 전부 급하게 꼬꾸라지고 있죠. 우리는 환율이거든요, 마켓 드라이버가. 그런데 지금 환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안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들어올리면 이런 성장주들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취약성이 있는 카카오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 들고 가서 나는 한 10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계속 버티면 되겠지만 네. 그런 정도의 이제 장기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설사 이 종목이 V자형의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의 적정 비중은 지금 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5% 네. 이내인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혹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또 적절하게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현금을 조금 들고 카카오를 언제 다시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측근이 카카오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포트 비중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1-20%인데 잘 버티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